상속세무 증여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거를 받아보는 게 처음 스타트예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금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신고는 결국은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된대요. 세 가지. 돌아가신 그달에 알고 있어야 6개월 동안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무법인 리치 대표의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실 이제 자산가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는 지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 자체가 점점 약간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니즈가 또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상위 1% 자산가를 상담하시는 세무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이런 부자분들이 혹시 두려워하는 이런 세금이 좀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두려워하지만 그분들이 확실히 두려워하는 세금은 한 번에 응축됐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양도상속증여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부동산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죠. 결국은 양도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뭐 한 30년 전에 취득을 했어도 팔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는 세금인데, 이번에 팔았다 그럼 양도 차익이 엄청 클 거니까 그것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로 그 고액의 자산의 이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기냐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주냐, 그런 차이로 이제 세금이 크게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세무사님 영상을 한번 쭉 돌려봤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과 관련된 영상이 정말 구독자 수가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막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장례식장 먼저 사실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 주로 말씀드린 행정적 업무 처리는 차후고, 사실 죽음을 대비하고 생각해 본 적은 대부분은 없으세요. 또 특히나 대한민국은 좀 죽음이 또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그나마 좀 상조 문화나 이런 게 좀 발달됐지만 대부분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장례식장 좀 알아보시고, 뭐 상조 회사든 아니면 장례 지도사든 좀 알아봐서 결국은 3일장을 좀 잘 치르시고,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장례식 비용 지출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영수증 좀 잘 챙겨놔라. 그것도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최소 이제 장례 비용 500만 원은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주시면은 이제 그걸 기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안 시설이나 자연 장지 비용으로는 500만 원까지는 또 인정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내가 봉안을 하거나 자연 장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영수증도 사실은 잘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1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기한별로 좀 준비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주셨더라고요. 먼저 그러면 상속 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한 번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제가 그나마 1개월, 뭐 3개월, 6개월 나눈 거는 상속인들의 이제 각자의 이제 삶이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지노선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이제 3일장 치르고 나서는 무조건 이제 그걸 하셔야죠. 이제 원스톱 서비스랑 사망신고. 가까운 주민센터만 가셔도 됩니다. 뭐 구청을 가셔도 되는데, 이제 사망신고도 결국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물론 사망신고서나 시체 검안서를 미리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사실 그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셨잖아요. 거기 앞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이라고 뜨는 시간이 또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거든요. 이 사망 신고 자체도 사실은 1개월 이내 안 하면 사실 과태료도 5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하고,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분이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거냐. 지금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그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채무랑. 그래서 현장에서는 바로 줍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뭐 선박,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의제 부동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바로 내역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19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네. 가장 핵심은 거기서는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20일 걸려요. 20일. 네, 좀 최대 20일 정도. 이거를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전부 다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상속인들 중에서 분명 행정 업무가 좀 능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연락처로 해야 된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이 문자 받고 뭔가 피드백을 하거나 빠른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고인이 나이가 좀 있는데 그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휴대폰도 잘 못 보고 그래 버리시면 놓치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문자로도 나오지만 그 금융감독원에 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원스톱의 내용을 종이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막 문자로만 받으면 문자를 실수로 지워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없다니까 뭐 패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출력해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예금에서 뭐 A은행, B은행, C은행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A보험, B보험, C보험, D보험, 그다음에 주식 계좌도 쭉쭉쭉쭉쭉 나오고 기타 뭐 우체국이나 이런 정보들이 거기에 전부 다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는 게 처음 스타트예요. 그래서 아 채무가 이 정도 있으시고 재산은 이 정도 있으시구나. 네. 아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씩 접근을 해야겠구나. 처음에 재산 조회 서비스 신청하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또 초기화가 되세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신청을 해야 또 정보를 받아볼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받으시면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계좌가 묶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아버지의 계좌를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고 이제 고정 비용으로 맨날 지출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안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속인은 황당한 경우인데 이제 아버지의 이제 카드를 쓰다가 이제 납부해야 되는데 돈 안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연체가 돼서 뭐 당신들 신용도에 위험이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황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자동이체 관련된 사항들은 좀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부모님의 휴대전화도 1년 동안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좀 있나요? 제가 경험한 진짜 실질적인 이제 실무의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데 부고를 생각보다 못 받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이게 부고를 보낼 때 휴대폰을 보내실 거잖아요. 시스템상 좀 어렵고 좀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자녀분들이 이제 웹에서 제공하는 문자 제공 서비스를 쓰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그 작은 문서로 막 이래 적혀 있습니다. 50건 이상 보내면 문자가 취소된다. 근데 급한 마음에 막 100개씩 10번 보내신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은 1000명에게는 한 개의 부고도 안 가게 돼버리는 네네. 상황이 펼쳐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고 안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살려두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채권 채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코로나 때 이제 어떤 기업가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돌아가시니까 이 남편이 어떤 채권과 어떤 채무가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로 쓰는 메신저나 문자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1억을 이제 빌려줬다가 다시 2천만 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식장에도 안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고인에게 빌려주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 돈 빌려줬었으니까 돈 갚아. 진짜 터무니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기록을 남기실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계좌이 찬 다음에 뭐 스샷 찍어서 나 1억 보냈어. 다음에 갚아. 뭐 이렇게라도 써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 차원에서도 휴대폰은 저는 1년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부모님과의 추억 때문에 사실은 안 없애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휴대폰의 번호를 승계받아 가지고 계속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자, 그러면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좀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원스톱 서비스 내역이 좀 나오셨을 거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내역을 통해서 계좌 잔액이 있으면 결국은 그 돈을 상속인들이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실은 그 금융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서류가.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사실 올 수도 있는데 위임장을 써서 와야 될 때는 그러면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도 하나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요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류들을 콜센터에 전화해서 좀 물어본 다음에 직접 지점에 방문을 해서 이제 예금을 가져오셔야 돼요. 이왕 가신 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10년치
부모님의 10년치 계좌 내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긴 기간 필요한 이유? 이게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이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증여로 본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속인은 10년이고 상속인 이외이자는 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관청 측에서도 10년치 네. 계좌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할 거기 때문에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으세요. 왜냐면은 추후에 뭐 이런 거 추징하겠어 하다가 추징 나오면 잠깐 그게 뭐였지? 라고 이제 조사 때 그걸 알아보고 있으면 시간이 좀 늦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건 내가 빌렸었던 건데. 아니 그러면 미리 신고서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때 가신 김에 계좌 내역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권해드린 게 엑셀 파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금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꼭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10년치 내역을 그냥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쭉쭉 드래그를 한번 해봐라.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분들에게 좀 어려운 형제에게 몸이 아프다,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주세요. 근데 가족들한테 말 안 하죠. 배우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가 괜히 조사 나오면 증여세로 추징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적으로 진짜 빌려준 돈이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을 해서 돈을 다시 받아야겠죠. 말 그대로 상속 재산이니까. 네네. 그런 점 때문이라도 저는 이제 한 번쯤은 비상속인의 계좌를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봐서 한 번쯤은 쓱쓱 확인해봐라. 사실 그거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또 뭐를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개월 이내 무조건 해야 되는 기간을 네. 지켜야 되는 건데 네.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입니다. 돌아가신 날 속한 달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이 상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거고 한정 승인은 내가 재산을 받긴 받을 건데 채무를 한도로 받겠다. 그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네. 아버지 채무가 얼마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때는 그걸 네네.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채권자들은 그 상속 재산을 한도로만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서로 나눠서 가져가는 거니까 최근에 민법이 개정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난 그런 채무가 있는지 몰랐었다. 뒤늦게 안 날로부터 또 일정 기간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아버지가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많다라고 한다면 한정 승인을 우선 신청해 놓으셔라. 그래야 노이주가 좀 덜 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놨다가 추후에 엄청나게 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간간히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사실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 신고할 때 계좌가 묶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그 전에 자금을 빼가세요. 근데 이거 빼갈 때도 사실 이슈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네. 사망 신고하기 전까지 한 1, 2주 사이에 상속인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네. 내가 자금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돈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형법적 제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한 사람은 그러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져간 거는 빼고 나머지만 상속 재산 신고를 법원에 한다. 법원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 버리면 이제 뒤에 추후적으로 밝혀지면 이제 문제가 돼서 한정 승인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더 말씀드리면은 그 계좌는 저는 상속인들끼리 공동 계좌로 묶어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계좌 이름을 상속인 3명이면 3명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3명을 다 쓰면 그 계좌를 쓰기 위해서는 3명의 동의가 다 있어야지만 그 계좌를 좀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정 승인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속이 네. 배우자랑 자녀 2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녀 2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배우자나 이분이 한정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속 포기하고 그다음 손주한테 오니까 또 상속 포기하고 그러다 형제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간단한 거지만 좀 제대로 네.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분이 한정 승인을 해서 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감정 평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최초 상담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 재산 중에서는 사실 부동산이 거의
뭐 통계적으로 한 60%라고 나오긴 하지만 네네. 제가 경험한 상속세 케이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 주택 한 채나 주택 두 채 있고 현금 한 2천만 원 있고 끝이에요. 사실은 병원비로 쓰거나 네. 예, 간병비로 쓰거나 노후 자금으로 대부분 로스가 생기시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예전에 뭐 3억 5억이었는데 이게 10억 되고 10억 되니까 20억이 돼서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이 가장 요즘 많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이 아주 크게 잡히면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20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3, 4억 정도 나오시게 될 건데 이 돈을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은 2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좌에 갑자기 막 1억, 2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 가치를 우선은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 시점에서는 우선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네.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은 감정평가가 가장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내가 이번에 상속받는 게 이제 84제곱미터인데 앞동에서 이게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사실 유사매매라 그래서 그 가격을 끌고 오는데 그거는 내 아파트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해보면 9억이 나올 수도 있으세요. 그럼 좀 더 낮춰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다른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고는 결국은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 지금 뭐 상속 얘기하는데 그럼 상속세 내고 끝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안 내시더라도 부동산 한두 개는 받으시는 시점이니까 저에게 고민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낮추든 높이든 좀 해라라는 게 있고 그 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취득세도 사실은 막 몇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유동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분이 혹시나 이제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다. 그럼 그런 소득이 있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신고를 하면은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이제 납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이제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기준시가나 유사매매나 뭐 감정평가 이런 각각의 어떤 기준으로 나왔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막 돌아가신 그 달에 알고 있어야 6개월 동안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대출을 받든 뭐 다른 납부 방식을 쓰든 간에. 근데 이걸 마지막 달에 알아버리면 황당하실 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3억이세요. 왜 3억이요? 막 이래버리면 그렇죠. 네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도 좀 이때까지 좀 챙겨야 되는 게 있고. 네. 부모님 상속재산 중에 보통 부동산이 60%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뭐 이내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죠? 자녀분들도 사실은 그 속내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아니 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래.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뭔가 유동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는 걸 난 상속받고 싶어. 어떤 분들은 나 지금 뭐 살려고 원래 안 그래도 현금이 좀 필요했는데 난 현금성 자산 가져갈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중에서 주택일 수밖에 없죠. 주택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주택에 대한 또 규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따져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분들이 두 분 있다고 대부분 플랫폼을 좀 딴다 그러면 이 아내분이랑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은 양도 계획을 지금 세울 수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거처를 바꾸는 건 아주 큰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하시거든요. 네네. 또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이 남편하고 있었던 추억이 계속 떠올라서 이사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을 양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받고 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최대한 우선 상속된 낮게 받고 미래에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내겠다. 그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저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움 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네. 상속인이 혹시 무주택자다. 그러면 뭐 아파트를 상속받는데 좀 더 유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그 상속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나 낸다고요? 네. 난 지금 상속받는 그 현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상속세는 별개고 우선 네네. 취득세가 막 3천만 원 나오니까 어찌 보면 처음 취득하는 1.1%보다는 더 높은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2.96%, 이것저것 다 농특세 다 합쳐서 이렇게 지방교육세 합쳐서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면 3.16%세요. 네. 근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입니다. 아, 그래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상속인 간에 한 명이 받고 나서 이분이 상속 끝나고 나서 그럼 내가 팔고 돈 줄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는 것 자체가 증여가 됩니다. 네. 형제 간의 증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무주택자가 누구냐? 네. 형제 중에서 그러면은 한 분이 꼭 계세요. 나머지 두 분은 유주택자더라도. 네네. 그럼 그 한 분이 34를 받고 나머지 두 분이 33씩을 받으면 네네.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33.1. 그 1%의 차이도 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딱 하신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무주택자니까 네네. 전체 취득세를 이제 0.96%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세이빙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간단하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네. 예. 아파트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미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지분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좀 유리할까요? 이거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많은 논의가 펼쳐지는 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네네네. 아파트나 빌라를 받을 때더라고요. 이거는 미래 버티기만 하면 입주권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형제분은 나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 빨리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 이걸 팔아야겠다. 물론 이제 이분이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져갈 만큼을 그냥 내가 더 가져가고 현금성 자산을 상속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래 펼쳐지지 않죠. 네네.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계속 무주택가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상속재산의 그 아파트, 주택의 1%라도 지분을 받아버리면 청약의 기회가 날아가요. 결국은 이게 나눠 가지면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게 주택수가 카운팅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게 하신다 그러면 이 주택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양도소득세 내고 끝내시는 게 그 다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결국은 텍스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랑 이 시점 되면은 웬만하면 팔겠다고 서로 합의를 봐라. 네네. 안 그러면 또 질질 끌리다고 보면 이분은 자금 필요하고 이분 자금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피곤해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죠. 네. 혹시 토지나 원룸 건물처럼 이렇게 시세가 조금 아직 불명확한 경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상속세율이 한 30, 40% 이상이다. 네네. 그러면 저는 우선 권해드리는 게 기준 시가를 우선 신고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액 자체가 너무 높은 편인데 네네. 이걸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가액이 껑충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랑 감정평가 차이가 대부분 공동주택 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정도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많이 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나머지 재산으로만 하더라도 이제 기준 시가로만 계산을 해도 상속세율이 30에서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우선 이 세부담이 너무 크실 거다. 그러니까 우선 낮게 가져가고 양도는 어찌되었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으실 거다. 네. 근데 지금 눈앞에 상속세 못 내서 막 이게 공매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오히려 근데 너무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를 받았다. 그러면은 토지의 기준 시가를 여쭤봐요. 토지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가액을 최대한 올리겠다. 그러니까 왜 올리세요? 그러니까 올리면 미래에 당신이 팔 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걸 8억까지 올리면 양도세가 딱 한 1억 3천 정도 세이빙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상속세는 5억으로 신고하든 8억으로 신고하든 세금은 영원히 되는 거죠. 그런 간단한 것들은 무조건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에 모든 세 가지 신고를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남아 있나요? 중요한 게 하나가 남은 게 상속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인데 네네. 신고했다 끝 이게 아니라 결정 세목이거든요. 자, 이제 신고했으니까 9개월 이내 그 신고서를 토대로 우리 세무서가 도장을 꽝 찍어줘서 결정을 내려야지만 이건 끝.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예, 일어납니다. 신고서를 6개월 이내 내고요. 그 이후에 9개월 이내 세무조사를 합니다. 9개월 이내. 네.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조금 많이 진행되는 편인가요? 거의 합니다. 거의요. 예, 오. 상속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99.9%는. 근데 이제 약식으로 자체 조사로 끝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가액이 좀 작거나 그러면. 그러나 이제 내가 만약에 세액을 낸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미 세금을 내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말은 공제액을 다 쓰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가 뭔가 빠진 거를 잡아내면은 세금이 바로 추징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런 접근이 되니까 웬만해서는 거의 조사가 일어나고요. 대부분 이제 상속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조사가 한 일주일 길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일선 세무서가 한 10주 정도 하고요. 재산가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면 그걸 서울지방국세청이나 네. 뭐 중부지방국세청 높은 청급에서 하는데 네. 그거는 기본 3달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뭐 네. 사전 증여, 뭐 증여한 거 걸리겠어 하는데 이때 다 이제 계좌를 보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추정 상속 재산이나 그 외에 상속 재산 뭐 누락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님은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돼서도 상담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좀 빈번한 편인가요? 우선은 사전 증여로 세무조사가 거의 많이 이루어져요. 10년 이내 계좌 내역 보는 게 그래서 정말 필수입니다. 이 사전 증여가 정말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한다고 뭐 전세자금 주고 이런 것들 뭐 안 걸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잘 안 걸리게 합니다. 왜냐? 과세관청이 그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거든요. 그게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게 이제 돌아가시면 10년 내 계좌는 금융관련법에 따라서 무조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9년 전에 뭐 이게 사실은 빌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신고서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증여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이냐. 이게 채무가 됐을 때랑 증여가 됐을 때 세액 차이가 달라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왜 다르냐. 어차피 증여도 그러면 상속재산에 얹어질 거고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면 똑같은 돈을 그냥 여기 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버지에게 빌린 거라면 네. 그냥 상속재산에만 얹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증여였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증여세 안 낸 거랑 가산세를 내야 돼요.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딱 좀 와닿으실 건데 네네. 9년 11개월 28일 전 증여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그때 증여한 재산가액이 3억 2천만 원짜리였어요. 예. 네. 근데 이것에 따른 가산세랑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안 냈던 증여세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증여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때 너 왜 신고 안 했어? 그래서 페널티죠. 무신고, 예, 페널티입니다. 무신고는 바로 20%. 20%. 예,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네. 원래 내야 되는 세금 안 냈잖아. 근데 이거는 일일당 증가가 돼요. 아, 예, 그다음 연 한 8, 9% 정도 되거든요. 10년치를. 예, 10년 치면 한 90% 정도.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때 이제 신고를 적게 했잖아요. 네. 이거를 빼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상속세를 적게 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상속세도 적게 냈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상속세 조사 시점까지 나와서 이걸로 인해서 추징받은 게 이제 3억 원이셨어요. 예. 원세랑 다 포함해서 3억 정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냥 1억만 내면 끝이었는데 가산세가 막 1억 2천이 나와서 다 합치니까 2억 2천 막 이래 낸다 그러면. 그래서 가끔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상담 받으신데 상속일 날의 재산은 10억도 안 되세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받으신 내역 있냐? 아예 뭐 없어요. 예. 수임을 맺고 제가 계좌를 봤는데 네. 한 3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저한테도 안 걸리실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발견을 했다 저희가. 음. 그러면 선생님의 신고는 40억으로 해야 된다. 아. 근데 이 증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음.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깜짝 놀라시죠.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아프지? 막 이러시는데 네. 계좌 내역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워낙 스킬적으로 그걸 보는 법이 있으니까 금방 매칭시키고 확인하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허투루 생각 안 하셨으면 아, 좋겠다. 네. 네. 그럼 세무사님 만약에 낼 세금이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정말 이게 좀 약간 사회적 문제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상속 좀비라 그래요. 우선은 납부할 세액이 대부분 없으세요. 요즘 제가 네. 뼈저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요즘 논의되는 게 물납이랑 연부연납이에요. 물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을 받으면은 만약에 미래 팔 때 얼마냐 물어봐서 가치를 높여서 왜냐면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동산이
팔리세요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걸 상속을 받더라도 당신이 이걸 평생 팔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건 좋은데 이 시골에 있는 논밭을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농사를 안 지으면 이거 재산세만 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이 시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시골에 이제 나이들도 많이 드시니까 새로 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차라리 물납으로 하자. 그러니까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상속 그 세금의 뭐 몇 프로야 되고 막 이런 요건들이 있고 물납을 할 수 있는 부동산도 리스트가 또 따로 있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던 이게 만약에 팔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보자. 물건으로 납부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올려서 납부를 하면 더 높게 납부세액이 인정받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해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연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는. 예, 맞습니다. 네. 예,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연부연납이 그때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할 때 한 조각을 내고 네. 그다음에 최대 5년이어서 그때는 6조각이었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조각, 그 다음에 10년간 매년 내가 내야 될 걸 쪼개서 내는 겁니다. 제가 부담을 느껴하는 딱 가액이 실무적으로 경험한 건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5억 5천만 원이 되면 처음에 5천만 원을 내세요.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내시거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자수성가 자산가 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근로소득을 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 빼고 나서도 1년에 5천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5천만 원이 아니라 이 5억 원에 대해서 사실 이자가 붙어요. 이게 가산금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네네. 2.9%에서 3.5%로 바뀌어요. 3.5%. 네. 그러면은 처음에 5천만 원 낼 때 5억 원에 대한 3.5%니까 음, 거의 6,500, 7천.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두 분이시면 두 분이 그냥 매년 조금씩 쓸 것만 쓰고 모아서 매년 내는 거예요. 그걸 근데 몇 년을 한다? 10년. 10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예, 네. 상속 좀비다. 음, 그러다가 이제 한 7년쯤 되면 이제 또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그럼 어머님이 또 상속세가 나오면 네. 또 어머님의 또 연부연납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게 돼버리면 극단적으로는 20년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상속세 준비하고 막 그러면은 와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상속금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속금매. 예, 차라리 팔고 세금 내고 끝내자. 아, 네. 예, 왜냐면 저 부동산이 내가 어차피 내가 유지나 관리나 뭐 활용을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엑시트하고 그거를 내가 잘하는 게 뭐 주식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이제 다툼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좀 줄이기 위한 이런 어떤 팁이 좀 있으실까요? 제 고객 DB로만 했을 때는 최근 한 3, 4년 동안 제가 느낀 게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10건의 원래 다툼은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2배 올라갔어요. 세너 건은 이제 다툼. 요즘 다툼이 더 네, 많아졌다는 더 거죠? 많아졌어요. 진짜 다툼이 많아졌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재산이 20억짜리 하나가 있으세요? 아, 하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선생님이 이거를 팔고 다른 데 뭐 10억이나 5억 두 덩어리로 뭔가 자산의 변동을 생기면 네네. 그때는 뭐 5억짜리 한 덩어리는 자녀를 줘도 되지 않겠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억짜리 이 덩어리를 주면 선생님도 불안할 거다. 노후 생활도 불안하고 경제적 뭐 주도권을 뺏겼다는 생각도 들 네네네.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자녀들 간에 내가 공평하게 줬는가 생각을 해봐라. 네네. 왜냐하면 자녀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돌아가시는 순간 갑자기 자녀들은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할 거다. 근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자녀분들의 스탠스가 바뀔까?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자산 증식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이 벌이로 갑자기 스탑이 됐을 때 막 이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큰 오빠는 많이 받았는데 아, 이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이 살아생전에 마중물을 미리미리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산 간에 그 공평하게 느껴지게끔 해야지 네. 상속 다툼이 진짜 없다라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안 되더라도 네. 재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하다못해 유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증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꼭 남겨놔라.
그리고 상속인분들한테도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상속인분들도 그게 대화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상속의 재산의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마라. 네. 무조건 만나서 얘기해라. 만나서 해라. 텍스트에 엄청난 감정이 생긴다라는 걸 그때 맞아요. 많이 느끼하시더라고요. 오해가 생길 예.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장을 써도 뾰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경험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다툼과 상속세는 다르다. 왜냐하면 재산 다툼 각자 얼마를 가져갈지에 대한 네, 생각이지 네,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내는 거라 아, 네네. 같이 그때는 손을 잡으셔야 된다. 아. 이분이 안 내면 선생님이 내셔야 됩니다. 왜냐 연대 납세니까. 네.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요. 상속세 나는 모르겠어 해가지고 신고서를 못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세가 10억이면 그 다음날 바로 가산세가 2억이 붙으니까. 아. 예, 무신고 가산세. 아, 네. 그리고 다툼 다 끝나고 나서 세금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니 그때 신고 당신이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못 하지 않았냐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 와닿으시는 거죠. 안 내도 되는 돈을. 신고 기간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불리는 짓은 하지 말고 좀 협의 볼 거는 이런 걸로 또 협의는 봐야 된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상속 세금이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OECD 통계가 나왔는데 네. 우선 1위입니다. 예. 이게 총 조세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서 그 나라에서 세금이 거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네네. 상속세가 대한민국이 한 2.42% 정도. 사실 세금의 대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0.42예요. 딱 5.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통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의 네. 공제 자체가 한 150 정도예요. 아. 150억, 150억에서 300억 정도. 와. 네.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 이제 공제가 5억 원이니까 네네. 좀 차이가 클 수 있죠. 자, 그러면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생전에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 되잖아요.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상황인가요? 부모님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거 유튜브 이렇게 좀 계속 켜놔라. 인셉션에 시간이 걸린다. 아, 네네네. 천천히 스며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무작정 좀 큰 거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자산 현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막 20억짜리 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거 주면 안 되죠. 주도권이 뺏기니까 막 주면은 효도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면에서는 좀 줘라. 왜냐면은 여유가 있어야지만 선생님도 그 노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좀 스타트를 좀 할 수 있게는 좀 해주라. 왜냐면은 사실 결혼 평균 자금이 뭐 3억 3천만 원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은 네. 사실 한 3,4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네네. 사실 뭐 스타트를 아예 못 해버리니까. 네네. 제가 경험당 느꼈던 거 말씀 좀 드려보면 상속세 분들도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국세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80대 이상 상속이 53% 정도 됩니다. 70대까지 합치면 거의 7, 80%고요. 상속인들이 젊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이 700억 원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상속세가 이제 280억 원 정도. 이제 상속인 분이 나이가 60세였어요. 환갑. 그래서 환갑 받으시는 그분이 첫 번째 질문이 나 죽으면 상속세 얼마 나와요? 해서 400 이제 20억 받고 돌아가시면 200억 정도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허탈한 표정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난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많은 돈이 아니라 3, 40대 때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사업을 좀 더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던 게 좀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조금은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다못해 상속세에서도 빠졌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점이 좀 아쉽죠. 저희 또 어떤 사연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세무사님 오신 김에 한번 이 사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자, 한번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3억 원짜리 임대용 원룸 아파트 4채, 5억 원짜리 전원주택, 토지 3억 원, 예금 2억 원을 합쳐 총 22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임대형 원룸 아파트와 3억 원짜리 시골 땅은 각각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고요. 전원주택과 예금은 제가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인데요.
두 자녀의 상속세를 제가 대신 내줘도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일단 뭐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되실까요? 우선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 몰입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에서 이분이 실거주하고 있으면은 이 전원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용 원룸 아파트는 네. 거의 100% 임대니까 임대 네. 보증금이 있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 아마 이제 가액이 얼마 정도는 채무가 형성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채무가 지금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한번 네. 해봤어요. 채무가 없으면 22억 정도인데 네. 거기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태니까 배우자 기본 공제를 아주 5억만 딱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기본 공제 5억 원. 그래서 10억 원을 차감하고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네. 한 3억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를 더 공제를 했어요. 예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총액을 공제를 해주고 아, 그다음에 10억 원까지 중에서 20%를 공제해 줘요. 20%. 네, 2억 원. 네. 맥스. 2억 원이면 이제 이분은 한 4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공제를 받은 네. 거군요. 그 정도의 공제를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배우자를 최대 공제를 적용을 받아보자라고 하면은 상속세가 한 1억 5천 정도로 네. 줄어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이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 액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맥스가 있는데요. 그 맥스까지 줬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네. 나옵니다. 네. 그 금액이 얼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법정 상속 지분 네네. 그 정도가 약간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네네네. 분들은. 네. 배우자는 1.5배, 자녀는 1배 이렇게 받아서 계산을 하는 건데 최대한 많이 이제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상황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억에다가 3.5분의 1.5를 하니까 이게 한 42.48%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한 9억 4,200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를 배우자에게 주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맥스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제가 아까 기본 공제인 5억 원보다 9억 4,200이니까 4억 4천 정도 더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한 반절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사실 전원주택 5억 원과 네. 예금 2억 원을 가져가시니까 사실 배우자 상속공제보단 작은 액수인 7억 정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네네네. 상속세는 사실은 한 2억 3천 정도 나오세요. 자, 만약에 이분이 뭐 일단 세금은 일단은 이 정도 뭐 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어머니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네. 상관없나요? 그게 오히려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로 이분이 받으신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상속인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은 상속세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얼추 지금 7억 정도 받았는데 7억 받았을 때 상속세가 아까 2억 3천 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 2억 원의 예금으로 전부 다 상속세를 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어떤 그럼 세금이 줄어드냐? 배우자분이 그러면 추후에 또 돌아가신다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7억 원 있는 상태에서 5억 원을 공제를 받으면 2억 원에 대해서 원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7억 상태에서 2억 원을 상속세로 다 내버렸기 때문에 추후에 돌아가셔도 상속 재산은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네. 미래에 네. 결국은 아내분, 어머니의 상속세가 확 줄어드는 거죠.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실은 상담할 때도 어머님을 활용을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로 받고 그 받은 것에서 어머니가 상속세를 최대한 내는 걸로 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자.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2번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을 때 사실은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녀들한테 가고 그 배우자의 상속이 펼쳐졌을 때 그 세금은 생각보다 항상 적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항상 좀 최대로 받고 그분이 최대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혹시나 상속이 펼쳐지면 받는 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상에는 더 절세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머님이 하나도 안 받았는데 상속세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재산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상속세를 대신 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상속인이 내야 될 상속세를 대신 낸 거잖아요. 그걸 우린 증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기에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나도 재산 많다. 나 하나도 안 받을 거고 너희들 상속세도 내주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1억 5천씩 증여해 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처럼 주택을 좀 여러 채 좀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 뭐 혹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방금 사연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용 원룸 주택이 4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2채씩 가져가시면 안 좋을 것 같다. 한 분이 한 채를 가져가고 한 분이 3채를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주택자 비과세를 받고 맞습니다. 한 분은 그냥 다주택자로 몰자. 맞습니다. 어머님은 전원주택 가져갔으니까 그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결국은 미래의 처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주택을 받는다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랑 보유 단계랑 처분 단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취득할 때랑 보유할 때는 5년간 주택 수에서는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말이 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네. 내가 종전에 주택이 한 채가 있었고 상속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냥 100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우리는 주택수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00채를 다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있었고 그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는 두 번째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인 대표적인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는 네네.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그 과세 표준을 빼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내가 세금을 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운팅만 빼주는 거지 그 과세 표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사실 제일 민감하시죠.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이 종전주택을 팔 때는 사실은 이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받은 거니까 네. 이건 주택수에서 빼주고 비과세를 받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택이 여러 채면 네.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주택은 딱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 거의 5채를 받으셨잖아요. 이 중에서 딱 한 채만 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주 기간이 제일 많았고 보유 기간이 제일 많았고 이런 걸 따지는데 결국은 한 채만 이걸 적용받으니까 그걸 누가 가져갈지를 고민을 또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과세를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셔서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인데 네네. 상속이 펼쳐지면 이거를 승계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자 승계 네. 말씀이시죠? 이걸 승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승계를 안 하겠다 그러면 결정을 잘 내리셔야 되는 게 다른 세제적인 혜택은 앞으로는 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바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승계를 안 받는 게 낫겠죠. 만약에 그냥 양도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상대방이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과태료가 이제 3천만 원씩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이분이 되게 이 케이스에 적합한 게 이건 과태료가 채당 3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용 원룸이 지금 아파트가 4채라고 하셨으니까 1억 2천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좀 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들하고 따님이 임대용 원룸 주택 가져가신다 그랬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주택 청약을 고민하고 있었다. 뭐 결혼을 해서 지금 특별 분양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청약 등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의 조율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상담하시면서 뭐 되게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뭐 재밌는 어떤 사례 같은 건 없었나요? 사실 여기 토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원스톱 서비스 받으면 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원스톱 서비스 받으셨을 때 제가 정말 놀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땅끝마을 해남에서 상속이 펼쳐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사실은 상속세를 고민할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1년에 한 2만 건 정도라고 치면은 네. 15,000건이 서울 경기예요. 다른 지역은 아주 적거든요. 네네. 그분의 원스톱 서비스 내역, 토지 내역이 압구정동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압구정이요? 서울의 압구정? 네. 알고 봤더니 네. 이게 타고 올라가니까 증조부 분 거였냐 말았냐 이걸 이제 지금 따지는 거였어요. 굉장히 좀 오래됐었는데 네. 우선은 그 기록에 나왔다라는 거에서 놀랬고 네.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이제 지금 효과가 있느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 땅을 누가 내버려 둔다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예, 거의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득시효라 하면 20년간 평원 맞습니다. 공연하게 사용하면 맞습니다. 아예 소유권이 넘어가는 네. 거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고민을 하시기는 했는데 아마 쉽사리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도 사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조상 땅 찾기 네네. 서비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에 아마 토지과나 뭐 지적과 가면 나오는데요. 조상이 갖고 있었던 땅이 뭐가 네.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그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목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예전에는 유행이어가지고 우리 조상님 땅 좀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가셔가지고 막 찾아보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언제 많이 했었냐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 부모님 땅은 맞는데 상속이나 이런 것들의 등기에 정리를 안 해서 도저히 소유주가 누군지가 확정을 못 하고 있었을 때 근데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자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어떤 소유주로 픽스를 시켜주겠다. 등기를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제도를 한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확인차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산의 장려 차원에서 증여세 공제가 좀 확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공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대가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년간 성년은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이제 줄 수가 있죠. 네. 사실 공제 액수가 좀 많이 낮았었습니다. 이렇게 2014년도에 마지막 개정되고 사실 네. 지금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금 생각이고 더, 네,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혼인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혼인을 할 거거나 아니면은 출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1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이제 신설을 한 거죠. 네. 24년 1월 1일 날 생겼는데 이제 혼인일이 속하는 날 그 날짜로부터 전 2년 후 2년 동안에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출생은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네. 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고 출생이 각각 1억 원씩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쳐서 1억 원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 쪽이 그렇게 다 받으면 1억 원 플러스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신부가 또 똑같이 1억 5천 받으면 딱 3억 원 정도. 3억. 결국 혼인율이나 이제 출산율을 좀 더 장려하려는 차원에서 생긴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의 그 계좌 이체를 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떤 사례가 좀 있나요? 다들 그러세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다. 예, 맞습니다. 거의 걸리지 않으실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생전에 그러면 걸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뽑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가장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택을 취득할 때 아직도 이제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그걸 쓸 때 뭐 본인의 소득으로 6억짜리 샀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네. 당신이 번 게 2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4억 원이 뭐 사업에서의 발생한 걸 탈세를 했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을 텐데 그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는 국세청에서 사실은 바로 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온 데가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입니다. 예, 왜냐면 실거래가가 정말 맞느냐를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다음에 그 자금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그걸 일선 세무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로 포착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1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뭐 6억 원 대출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번 걸로 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네네. 차익이 뭐 내가 소명할 게 한 1, 2억밖에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조사 나오겠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대출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 기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10억 원만 봐요. PCI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5년간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봐요. 근데 그게 한 3억밖에 안 되면 7억이 어디서 났지? 조사. 1억에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착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저는 이게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해주면은 이제 자녀가 조사가 많이 나오고 네네. 그 등기 사실들이 막 다 확인되니까 전월세는 바로 모르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초과되면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24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태료도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많이 쌓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짜 얕은 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녀 명의로 전세를 해주고 전세가 한 두 바퀴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그 전세금을 가져가면
시점도 많이 지났고 음. 그래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안 걸리고 좋으면 좋으실 수 있겠지만 이 전세 자금이 뭐 2, 3억이었다고 치면 이 자금으로 이 자녀가 뭘 하겠습니까? 분명 또 전세를 더 높은 데를 가거나 주택을 취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또 어디서 났느냐? 결국 이제 도돌이표가 될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혼동해 하시는 게 증여는 10년 지나면 되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좀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증여는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10년이라는 건 가장 라이트한 게 10년의 기간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부정행위가 있다라 그러면 15년을 잡는 거고 네. 정말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안날로부터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세청이 40년 이후에 알았는데 네. 이때부터 1년간 이제 추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일반적인 분들에게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러면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변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차용으로 사실 차용. 예. 네. 왜냐하면 아직도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족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갚고를 뭐 문서를 쓰느냐 이러시는데 요즘은 이걸 쓰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스탠다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조사나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 문서를 증거로 좀 제출을 해야 어찌 됐든 뭐 증거 법정주의 원칙으로 따라가니까 뭔가 또 소명의 논리가 서지 않겠냐 그래 말씀드리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용증이야 나중에 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딱 벌어지고 나서 야 우리 차용한 걸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상관없나요?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기법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예. 네. 이거는 가끔 말하는데 제가 왜냐면 워낙 우스갯소리라서 이 종이를 어떤 기계에 넣으면 이게 몇 년대 생산된 종인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잉크도 나와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예방적 세금이 필요하다. 왜 꼭 사고 터지고 나서 때려 맞을까 말까의 전전긍긍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신다 그러면 저는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각각 떼라. 네네. 그러면 그 날짜는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간단하지만 우체국의 내용 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왜냐면 그 네. 날짜가 딱 지키니까. 그렇죠. 네. 아주 라이트하지만 그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차용했다고 사실 믿어주겠습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조사 사례가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69억을 빌려주고 며느리가 그걸로 네. 뭐 70억짜리 뭐 부동산을 사고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며느리님이 경제적 활동을 뭐 엄청나게 잘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적 경제인이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하다못해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용증 쓰더라도 그 저리 대여 같은 경우도 사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적힌 건 4.6%고 실제 받은 금액과 원래 4.6% 받아야 되는 것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면 그것도 증여 재산가입니다. 네. 그래서 딱 2억 1,700만 원이면 무상 이자여도 딱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시죠. 이제 2억까지는 그러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몇 프로인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겠냐. 좀 생각해 보시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난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직 취업 못한 자녀들에게 만약에 용돈을 준다. 그 용돈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로 안 보는 어떤 용돈의 범위가 있나요? 첫 번째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절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듣고 바로 막 1,000만 원씩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봤어요. 개그맨 분이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자 용돈 얼마 받으세요 했는데 어떤 분이 네. 1,500만 원이야 이러셨어요. 자기는 초밥을 먹고 싶으면 일본을 도쿄를 가고 네. 놀이공원 가고 싶으면 홍콩을 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생활비는 그 소모성이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생활비를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비는 뭐 그럼 100만 원까지는 돼요, 200만 원까지 돼요 이런 렌즈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법에는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는 맞을 수 있어요. 1,500만 원이. 네네. 근데 그분이 약간 이제 미스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좌 잔액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물론 이제 계좌 잔액 모자이크 처리되어 네네네네. 있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자산 축적 형태로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비라고 받은 걸로 뭐 주식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더 이상 생활비가 아니죠. 네네. 받았던 금액의 형태가 자산 형태로 변형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산 형성은 정말 좀 조심해라. 아. 이거는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야 된다. 근데 아까 그분처럼 막 네네. 1,500만 원이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높은 네. 편이니까. 네. 예. 이걸 말씀드리면 좀 명확해지실 건데 과세관청도 그 생활비란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 내역은 안 봐요. 거의 대부분.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래도 자녀랑 왔다 갔다 할 때 50만 원, 60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얘 용돈 써라 뭐 이러면서 아니면 아버지 이거 건강 이번에 뭐 이제 검진 받으시는데 한 80만 원 쓰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그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익스큐즈를 좀 해주시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사회통념이란 개념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담당자님들이 막 무조건 막 10,000원, 1,000원까지 다 볼 여력도 안 되고 그걸 다 소명한다 했을 때 서로 스트레스도 강하고 100만 원 기준 정도로 봐요. 자, 그럼 만약에 그런 자녀 말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애인이에요. 네. 애인한테 뭐 월 50만 원씩 줬어요. 이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첫 번째로 네. 가액이 이런 거는 네. 세무서에서 우선은 안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공무원분들 저는 존경할 정도로 업무가 진짜 많으세요. 정말 업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이 정도 금액은 어떤 리스트업도 되지가 않아요. 이걸로 뭐 주택을 샀거나 뭘 한 게 네네네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좌 레이더처럼 보고 있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음. 타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걸 증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증여는 네네. 형제들한테도 증여라고 거의 안 봐요. 과세관청 입장은. 왜냐하면 대부분 네. 자녀를 주거나 배우자와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특수관계인만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예, 거죠. 특수 관계인 중에서 사실 성인이 된 형제가 뭐 생활비를 이래 준다? 그 형제 간의 거래는 대부분 이제 빌려준 걸로 보거든요. 근데 애인 간의 거래는 더욱더 아직 법률론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이걸 본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관계라는 게 또 잘 혹시나 못 되면 네. 다시 돌려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결국 이게 차용의 성질로 끝나버릴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친구들 사이에 더치페이도 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또 국세청이 또 바쁘니까 예, 맞습니다. 안 보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이면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쓸까요? 역으로? 더치페이를 한 3억 정도는 해야. 3억 3억을 10명이서 한 3천만 원씩 하면은 네네. 왜냐면 그때는 더치페이가 아니라 공동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네네. 이런 소액은 볼 여력이 안 되실 것 아, 같아요. 네. 그다음에 소명이 또 되잖아요. 더치페이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업자입니다. 네. 일반적인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야 내가 결제를 하고 나한테 돈 줘. 근데 내가 사업용 비용으로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업용 그 소득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위해서 보험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이 부분도 혹시 증여의 문제가 좀 있을까요? 사실상 증여긴 한데요. 생활형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거 과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속이 펼쳐졌을 때 결국은 보험에 중요한 건 계약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님이 그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줬어요. 근데 이 보험료가 해약되면서 수익자인 자녀한테 뭐 큰 금액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무시 못할 금액인데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증여로 네네. 밝혀진다거나 네네. 그러게 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엄카 카드 많이 쓰잖아요. 엄카를 내가 한 달 동안에 한 200만 원을 썼어요. 이거 증여로 보나요? 이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차이야. 네. 왜냐하면은 네네. 이 법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적 활동을 안 하면 사실 자녀가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물론 생활비여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증여가 아닌데 네네.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엄카를 계속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은 증여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자녀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장도 보고 같이 생활을 써서 공동 생활이 언제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이걸 다 이렇게 말 그대로 막 발라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CCBB를 따져봐야 되지만 일정 부분은 증여가 될 확률이 높겠죠. 아, 네네. 결국은 이런 이 생활 속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증여세란 관점보다는 상속이 펼쳐졌을 때 아, 예. 네네. 왜냐하면 일상적인 금액들이시니까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다 볼 테니까 그렇죠. 그때 금액들이 좀 높다 그러면은 아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계좌 조사를 좀 피할 목적으로 이제 목돈으로 현금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 이 경우도 어떻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상속세 조사할 때 진짜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현금을 뽑았고 공교롭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며느리님 계좌에 그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그 가액이 좀 컸어요. 근데 알고 봤다 이제 사실상 그게 아버님의 뭐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왜냐면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용으로 써서 소명이 됐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체크하는 방식이 꽤 있다.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조사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FIU라는 기관에서는 이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인출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거 돈 어디다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돈을 뽑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고 그런 기록들이 국세청에도 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사망이 펼쳐졌을 때는 이제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종교에 갑자기 심취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엄청 뽑으셔가지고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내가 아, 천국을 간다. 네네. 그리고 막 친구 만나면 300만 원. 야 오라 그래가지고 네네. 500만 원 막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막 그 종교단체 갑자기 1억 기부 막 아, 네. 현금으로. 그게 제가 소명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황당한 경우였는데 그렇게 소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 네. 2년 이내에 5억 원. 그 네. 출금 내역을 소명을 못하면 억울하지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20%만 빼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현금이 자녀 계좌에 입금이 됐다 그러면 거의 사실은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보면 몇 초 차이 안 나게 입금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했는지 그런 내역도 은행 그 내역을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 이상 현금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세요? 전 지갑도 안 갖고 다닌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현금을 쓰기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현금을 아무리 뽑아 놓으셔도 어떻게 쓰실 거예요? 뭐 뽑아 놓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번거롭지 않으시냐고. 쓰기도 쓰기도 힘든 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돈을 쓰는 것도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이것만은 꼭 명심하자 뭐 이런 부분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업을 하든 근로소득을 하든 이제 제가 많이 빗대는 게 이게 연말정산 같은 간단한 세금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호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이 지나야 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짜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연말정산 전에 막 직전에 갑자기 IRP에 돈 넣어가지고 절세되고 막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에 대해서 상속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곧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이건 또 해당하는 말인데 좀 미리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녀분들 관계가 좀 파탄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생전에 증여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정말 조심스럽지만 상속인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만약에 그 상속 재산이 많으신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상속인의 무관심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재산을 엄청나게 유실을 많이 할 건데 아버지가 소중하게 한 것에 대한 재산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도 그 상속인의 무관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조금 이제는 가족끼리는 뭐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